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사사건건 정치대담으로 시작합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뭐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아주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 주십시오. 예, 그럽니다. 넉넉히 얘기하세요. 네, 네.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당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두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가비전 및 통합위원장, 시점, 형식 이게 다 기획된 거라고 봐야죠. 주식의 격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예, 가장 최고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낙연 이제 전 대표인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갈수록 몸값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것에 정비를 해서 욕먹는 것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확 한번 핌을 보태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지지율에서 한 2, 3% 정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이낙연 후보가 만들어준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국가비전 및 통합위원장? 이게 명칭으로 밀어볼 때 일단 역할이 좀 예상되긴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 쓴소리를 좀 하는 역할을 맡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어느 부분에서 제어하고 좀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도층들 그리고 수도권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아 그래 이낙연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지 이런 바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특히 이제 신복지라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만드실 것 같은데 예상 외로는 제가 보기엔 약간 긴장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들한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 관계 속에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아프다기보다 부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참여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보를 중심으로 당연히 한 팀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시점도 되게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회 대변인께서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표하고요. 만약 참여를 안 했으면 다양한 억측이 나왔을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또 상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강하게 도왔고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공격을 했던 설훈, 윤영찬 의원 이 분들이 선대위에서 또 어떤 자리를 맡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찬 후의 브리핑 과정에서 저는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발언 과정에서 앞으로 제가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후보가 수용하기로 밝히셨다. 이 대목이 아까 이제 적절한 긴장 관계.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지 지금 뭐 가자 앞으로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 자체가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가 없거든요. 적절한 긴장 관계 그런 속에서 너무 나가는 것을 제어한 것. 그것이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전반적인 선거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화학적으로 다 결합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내부 수리 중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대위라든지 본인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재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경쟁 후보들에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그런 좀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말까지 대략 선대위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한 책임이 또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 이어서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 이어졌고 공수처 관련 질의도 이어졌어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생은 형의 죽음에 대해서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낸다는 절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하면 당 전체가 달려들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유독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 민간인들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언론, 야당,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민주주의를 짓밟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을 가졌다면 당장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개의 요구에 합의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불러야 됩니다. 네, 사실관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 텐데 공수처가 야당 의원 확인된 건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신조회를 했고 기자들을 상대로도 통신조회를 진행을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한 항의가 조수진 의원이 지금 한 내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군요. 수사 권한이 남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한 수사고 이상한 영장 발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두 가지 법이 좀 대치가 되는데 전기통신사업자 83조에 따르면 그 통신회사는 이렇게 영장 저런 것들이 오면은 당연히 협조하게 되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공수처는 기자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민간인도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자랑 민간인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조사 범위를 넓혔다는 것 자체가 좀 위법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사회부나 법조부 출입한 기자들이 아니라 그냥 영상 취재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증권, 금융 이런 회사들까지 이런 기자들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권한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보좌관 출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100여 안에 들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통신사실조회입니다. 이것은 영장을 통해서 특정한 피의자, 예를 들어서 검사 A라고 해보죠. 이분이 대변인을 맡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검사 A의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통화 내역을 통신사가 공개하게 해주세요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이 영장을 제출하면 통신회사가 그 해당 기간 동안 통화했던 모든 통화 내역의 번호만 줍니다. 번호만 딱. 그럼 번호를 보면 번호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가 그야말로 그 번호가 누군지 알면 민간인 사찰이죠. 그럼 그 번호를 가지고 특정한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다시 통신회사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골라서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고르죠. 즉 기자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한 게 아니라 010-0000에 0000을 조회했더니 받아보니까 기자인 상황인 거예요. 누군지 알면 조회를 할 필요가 없죠. 검찰은 상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가 걸러낼 수 있지만 공수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010 번호를 그냥 조회해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은 행위를 사찰로 가져가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략 200에서 500만 건씩 매년 지금 통신사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냥 피의자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 이름 확인하는 절차를 사찰로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역풍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사찰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위법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수사였다라는 조수진 것이고.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예. 직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사실조회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통신사실 조회를 왜 했는지 명확하게 공수처가 설명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검사 A라는 피의자한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통화 내역을 봐도 되냐고 법원에 물어봤는데 법원이 그러세요라고 해서 받아는 숫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거 누군데요라고 물어본 행위일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 주변을 둘러봤다면 거기부터는 저도 같이 공수처에 반대해 싸우겠지만 그냥 있는 번호가 누군지 물어본 행위를 지금 민간인들을 엮어 넣는 거다라고 하기엔 제가 보기엔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망을 넓게 던져가지고 민간인, 기자들 이런 상대로 다 조회하는 게 맞습니까? 좀 수사를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던지면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수처 공화국도 아니고 만약에 김성애 대변인께서 그런 통신 조회 사실 조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안 나쁘시겠습니까? 매년 그 당하고 위법한 있습니다. 건 알겠습니다. 매년 당하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하다못해 어떤 날치기 범죄 연루만 됐어도 그 기지국을 통해서 거기에 같이 통화했던 10,000명씩을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옳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 정말 필요한 거였는지 그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국가 권력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지는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자, 이제 김문기 씨 사망 이후에 야당에서는 이런 사진들 제시하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몰랐느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제공한 사진들이고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길에도 따라갔었고 이런저런 회의석상, 세미나석상에서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호주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이라면서 제시한 걸로 보이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진들에. 거짓말 논란이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이재명 후보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요.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능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지도자가 할 역할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MB 정권 때 김태호 의원이 국무총리로 이제 지명을 받았어요. 그때 박영선 의원이 박연차 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랬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명에서 사퇴했어요. 본인이 국무총리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거짓말 논란이야말로 이건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전 뭐 이거 본인은 모르겠다고 했고 사진은 나온 상태니까 국민들은 팔짱을 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거기에 합당한 뭐 답은 수사기관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이야기하면 특검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백날을 해봐야 그 자리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 보니까 저녁에 열린민주당 토크 콘서트 네. 참석한다는 걸 보면 통합적인 좀 힘을 싣고 싶어하는 기류로 보이고, 근데 통합 조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 통합을 하려면 7가지 조건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기조로 볼 때 최근에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쪽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됐건 간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보고요. LH 사태 등을 통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난맥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할해서 관리할 조직이 있다는 점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이미 또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말씀하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해서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당원들 앞에서 하긴 직접 설명할 시간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현 정부와 좀 다른 기조를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이게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성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봐야겠어요. 근데 저는 이건 이중 플레이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돼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의 목표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문제도 당정청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미뤄야 된다, 1년 유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1년을 유예해야 되는지, 1년 뒤로 미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바꾸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열린민주당 당원들도 관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회를 또 보신다고 하니까.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호남 행보 중인데요. 시선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선대위 파행. 영상 보겠습니다. 자기가 맞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후보와 좀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좀 오버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꾸 불협화음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시정이 될 거라고 내가 봐요. 장재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대위 내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개선에 없는 사람, 정치 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응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진흙탕 싸움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 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태로 선대위 회의가 진행이 됐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볼까요? 맡은 임무 외에 자기 기능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 상황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사실상 분명히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2주 전에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와보니까 이런 선대위 가지고는 선거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 선대위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랑 이신전심으로 좀 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평론가처럼
각종 언론에 나가서 내부적인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대표가 저러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당의 가장 큰 형식적인 어른은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혼란과 불만을 해결해야 될 것이 당대표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상황의 선대위를 또 전면적으로 흔들고 재편하는 건 어렵다. 네. 그래서 총괄 상황본부가 일단 메시지나 일정 관리 부분을 쥐고 가겠다 이거잖아요.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총괄 상황 본부장인 임태희 실장이 그 밑에 6명의 총괄 본부장들을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와 그렇게 교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에 떠나 계신 지 좀 오래됐고 본부장들은 계속 정치를 해왔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상당히 교감이 있고 그분들이 임태희 실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시받고 이런 것들이 맞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체계를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촉발된 그 지점에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대처가 있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대위의 대처 방안과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측근들의 대처 대응 방안이 좀 판단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선대위에서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하자였는데 윤석열 후보나 핵심 측근들은 아니 왜 지금 여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왜 방어를 안 해주느냐 빨리빨리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픈 대응과 판단은 자칫 잘못하면 다시 뒷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받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소가 될까요, 이 갈등이? 안 되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되는데요. 일단 윤핵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에는 이제 지난번 인터뷰 내용을 봐도 2016년에 소위 말한 진박, 진실하게 박근혜의 편인가를 따져 묻던 사람들이 홍위병처럼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지금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김종인 총괄께서 알아서 해주시죠 한마디만 하고 뒤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가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후보의 복심으로 이 선대위에서 약간 잘 안 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조정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전부 다 나름 기자들과 풀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자기의 말을 한마디라도 자꾸 더 기사에 실으려고 하고 기자들 자꾸 물으니까 이런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김건희 씨 문제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도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전제를 우리가 한번 구성해보자라는 상임 선대위원장의 제안을 사무총장이 오늘은 반공개의 자리니까 논의하지 맙시다라고 제지하고 그 김종인 총괄이 있는 가운데서 그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된 다음에 회의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보통 선대위 조직이 이렇진 않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본부장 옆에 있는 수행들과 보좌관들 다 물리고라도 좀 집중적으로 30분이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못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선대위에서 뭘 정해도 후보에게 전달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이 전 되게 뼈아프게 들려서요. 개선된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근데 일단은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대책위원회는요, 결국에는 후보 측근들, 소수의 후보 측근들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실무적인 보좌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큰 욕심을 안 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선거 캠페인과 대응 방식이 잘 됐냐, 옳으냐, 그런 것들은요, 후보의 몫이에요. 후보를 뽑아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보를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를 자꾸 선대위 차원에서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보면 저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후보를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렇게 막장 드라마 형식으로
배수진을 쳐서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후보를 바꾸겠다? 서로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 때까지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세 분이 모여가지고 좀 차분하게 얘기도 나누고 구조를 다시 짜라. 그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위 안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고 이게 정말 가감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특히나 개인 SNS를 통해서 노출되고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방 행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대위를 문제를 푸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넘겨놓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가? 저는 이거는 정치 경험이 없는 후보의 하나의 뭐 형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만 계셔봤잖아요. 검찰은 상명 하복이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의견이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권이고 정치적인 민주주의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은 끊임없이 총괄선대위원장이나 당대표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또한 윤석열 후보가 그러려니 하면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다선 의원들 많이 계셔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2012년에 이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른 이후로 제대로 선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총선을 잘 치러본 다선의 의원들이 내가 선거를 잘하라 하고 있는 거랑 대통령 선거판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는 우리 장 교수님만한 인재들이 지금 없는 상태라 선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좀 조언을 해드리면 본인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준석 대표와 기싸움이나 주도권 다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품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쨌든 본인 위주로 선대위가 굴러갈 수밖에 없고 선거 과정 중에는 후보가 제일 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품으셔서 얘기 다 듣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본인은 지방 다니시고 정책 발표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선이 되면 내각을 정말 잘 통할할 수 있을까? 청와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뭐 계속 제기됩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볼까요?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 저기 지금 빨간 표시를 저희가 해놨는데 아직 설립되지 않은 미술관에서 그 근무 기간이 이제 설립되지 않은 기간부터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지도 않은 미술관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른 수긍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98년 3월에 루프 큐레이터 해당 미술관에서 근무했다라고 했는데 그 미술관 설립은 99년 2월이란 말이에요. 허위 경력이잖아요. 그럼 이걸 뭘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좀 과장하고 저희가 좀 돋보이려고 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해명을 하냐고요. 해명을 하니까 본인들이 말이 꼬이고 또한 그것이 또 말꼬리가 잡혀가지고 또 다른 해명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또 억지스러운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한 거는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충분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개별 사안은 그렇고 오늘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 1심에서 또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이런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 두 사건 전부 다 장모 관련된 두 사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3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1년 구형했다는 건 그냥 봐주시죠. 이런 정도의 제스처라고 봐야 되는데 판사가 1년 선고했다는 것은 검사님들, 당신들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무언의 전 어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무리 아니냐, 왜 안 되는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한 모든 건이 관련자들 다 구속이 되고 법원에 실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출발했던 그 출발점이 어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지난날 검사들은 검찰의 가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나. 이 부분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반성.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 계속해서 야당은 제기하고 있고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어쨌든 이게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도 있고 결혼한 후에도 벌어졌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대통령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희망과 좀 여러 가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런 건들이 한꺼번에 터졌으면은 수습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직도 한 75일 정도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윤석열 후보가 좀 폭넓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보의 역량이고 선대위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항상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도 후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다음번 장모 관련 선고는 1월 15일에 있죠. 알겠습니다. 1월 15일. 그 밖에 후보들 움직이면 제가 간단하게 좀 간추려드리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회 이전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주택 25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포퓰리즘 폐기 대국민 합동선언을 하자 이렇게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좀 보죠.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 의혹들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좀 크게 빠졌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조사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곧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여론이 쭉 높다가 과반인 조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붙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정권 교체 이게 붙어 있어요.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안 좋죠. 어쨌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선대위의 난맥상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포인트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 여론조사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 이건 여론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탱해 준 거는요 구도였어요. 그 구도는 뭐냐? 아, 문재인 정권 너무 싫어. 정권 교체됐으면 좋겠어. 이러한 여론이 50%가 넘었는데 그것이 깨져서 지금 상당히 좁혀들었다는 것은 큰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유의 있게 보는 게 중도층에서의 선택이에요.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31대 23이거든요. 이것도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좁혀들었어요. 이러한 지표들을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위험하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체제를 공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국민들이 분노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제 실체가 드러날수록 아휴 교체해도 이렇게 못하겠네라는 마음이 지금 교체 비율을 낮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함을 못 보이는 부분적으로는 허위라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아니야 이런 종류의 발언들이 공정이란 키워드를 흔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흔들었다라고 보고요.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서울에서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고는 대선 못 이기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 민심을 바꿨다는 것. 결국 연말 연초에 이재명 후보가 서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저수치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흐름에 일단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해 보이고 이 흐름을 이어나가고 싶을 거고 야당은 다시 되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장성철 교수, 김성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